252년 봄, 건업 궁궐 안이었습니다. 70세 노인이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손권, 오나라를 건국한 황제였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삼국의 한 축을 이루던 강자, 조조도 유비도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손권은 아직 살아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알았겠습니까? 바로 이 장수가 오나라 멸망의 씨앗을 뿌리게 되리라는 것을. 훗날 오나라는 삼국 중 가장 마지막까지 버티지만 결국 280년 진나라에 항복하며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그 시작은 바로 이 순간, 손권의 마지막 결정이었습니다. 손권은 도대체 어떤 인물이었길래 52년이나 오나라를 통치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그토록 오래 다스렸으면서도 후계자 문제에서는 실패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함께 정사삼국지의 기록을 통해 손권의 장기 집권 전략과 그 비극적 결말을 살펴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이 삼국지 이야기를 나누는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손권의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먼저 그가 태어난 시대를 알아야 합니다. 182년, 후한 왕조는 이미 쇠락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환관들의 전횡, 외척의 횡포, 곳곳에서 일어나는 밀란, 한나라는 이름뿐인 왕조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각지의 군웅들이 일어났습니다. 조조는 하북을, 유비는 형주를 노렸습니다. 그리고 강동에는 손씨 일족이 있었습니다. 손권의 아버지, 손견은 용맹한 장군이었습니다. 하지만 192년, 형주의 유표와 싸우다 전사하고 맙니다. 손권의 나이 불과 10살 때였습니다. 이후 손권의 형, 손책이 강동을 평정합니다. 손책은 뛰어난 무장이었습니다. 26의 젊은 나이에 강동 전역을 손에 넣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소패왕이라 불렀습니다. 항우처럼 용맹하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200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손책이 자객에게 습격당해 중상을 입은 것입니다. 죽음을 앞둔 손책은 동생 손권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하의 영웅들과 싸워 천하를 다투는 것은 내가 너만 못하다. 하지만 현명한 인재를 등용하고 강동을 지키는 것은 내가 나보다 낫다. 손책은 19살 동생에게 강동의 운명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26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손권이 형의 뒤를 이었을 때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겨우 19살 소년이 강동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북쪽에는 조조가 있었습니다. 당시 조조는 막 원소를 격파하고 하북을 손에 넣은 상태였습니다. 천하 최강의 군벌이었습니다. 강동의 신하들은 동요했습니다. 어떤 이는 손권을 떠나려 했습니다. 어떤 이는 조조에게 항복하자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손권에게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장소와 주유였습니다. 장소는 손권의 어머니가 특별히 신뢰하던 문신이었습니다. 학문이 깊고 식견이 넓은 사람이었습니다. 주유는 손책의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뛰어난 전략가이자 명장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손권을 보고 확신했습니다. 이 젊은이와 함께라면 대업을 이룰 수 있다고. 그래서 그들은 손권을 스승처럼, 형처럼 섬겼습니다. 손권도 그들을 진심으로 대했습니다. 장소에게는 스승의 예를 갖췄고 주유에게는 군사 지휘를 맡겼습니다. 손권의 첫 번째 전략, 바로 인재를 믿고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손권의 인재 등용에는 특별한 점이 있었습니다. 출신을 따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시 강동에는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북쪽에서 내려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장소, 주유 같은 이들이 여기 속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원래 강동 출신들이었습니다. 황계, 정보 같은 장수들이 여기 속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 파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서로 자기 편을 옹호하고 상대편을 견제합니다. 하지만 손권은 달랐습니다. 능력만 있다면 출신을 묻지 않았습니다. 여몽이 좋은 예입니다. 여몽은 평범한 병사 출신이었습니다. 글도 거의 몰랐습니다. 하지만 전투에서 용맹을 보였습니다. 손권은 여몽을 눈여겨봤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책을 읽으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에 여몽은 거절했습니다. 군무가 바빠서 시간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손권이 말했습니다. 내가 너만큼 바쁘지 않겠느냐?
그래도 나는 책을 읽는다. 여몽은 감동받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나중에 노숙이 여몽과 이야기를 나누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는 학식이 깊은 선비 같다고 감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괄목상대라는 고사의 유래입니다. 감령도 그랬습니다. 감령은 원래 해적 출신이었습니다. 황조의 부하로 있다가 손권에게 항복했습니다. 많은 신하가 반대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손권은 감령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임무를 맡겼습니다. 감령은 그 기대에 부응했습니다. 수많은 전투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손권의 두 번째 전략이었습니다. 편견 없이 인재를 쓰는 것, 능력만 있다면 과거는 묻지 않는 것. 208년, 손권에게 최대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조조가 80만 대군을 이끌고 남하한 것입니다. 물론 실제로는 20만 정도였지만 그래도 엄청난 군세였습니다. 강동의 신하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장소를 비롯한 많은 신하가 항복을 주장했습니다. 싸워봐야 이길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논리적으로는 맞는 말이었습니다. 손권의 병력은 5만도 안 되었습니다. 수적으로 압도적 열세였습니다. 손권도 고민했습니다. 26살 젊은 군주가 천하 최강의 조조와 맞서야 한다니. 이때 주유가 나섰습니다. 주유는 냉정하게 분석했습니다. 조조군은 지쳤다. 멀리서 왔다. 수군에 익숙하지 않다. 우리에게도 승산이 있다. 그리고 주유는 손권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항복한다면 장군은 조조의 부하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싸워서 이긴다면 강동은 우리 것입니다. 손권은 결심했습니다. 책상을 칼로 내리쳤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앞으로 항복을 말하는 자는 이 책상처럼 되랴. 이것이 손권의 세 번째 전략이었습니다. 결정적 순간에 과감한 결단을 내리는 것. 적벽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주유의 화공 작전이 성공한 것입니다. 조조의 배들은 서로 쇠사슬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수군에 익숙하지 않아서 배멀미를 줄이려는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치명적 약점이 되었습니다. 불이 한 배에 붙자 순식간에 전체로 번졌습니다. 조조는 대패했습니다. 북쪽으로 도망쳤습니다. 손권과 유비의 연합군이 승리했습니다. 이 승리로 삼국 정립의 기초가 다져졌습니다. 조조는 북쪽에, 유비는 서쪽에, 손권은 남쪽에. 이제 천하는 세 세력으로 나뉘었습니다. 하지만 손권의 진짜 능력은 이 이후에 드러납니다. 공격보다는 수비에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적벽 이후 손권은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합비를 여러 번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특히 215년 합비 전투는 위험천만했습니다. 손권이 직접 출전했다가 장류에게 포위되었습니다. 거의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이후 손권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강점은 공격이 아니라 수성에 있다는 것을. 강동은 천혜의 요새였습니다. 양자강이라는 천연 방벽이 있었습니다. 산이 많고 물이 많아 방어하기 유리했습니다. 손권은 이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수군을 강화했습니다. 요새를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백성들의 생활을 안정시켰습니다. 세금을 합리적으로 거두었습니다. 농업을 장려했습니다. 강남 개발에 힘썼습니다. 당시 강남은 중원에 비해 낙후된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손권의 통치 아래 점차 발전했습니다. 북쪽에서 피난 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들이 가져온 기술과 문화가 강남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훗날 강남이 중국의 경제 중심지가 되는 기초가 이때 다져졌습니다. 이것이 손권의 네 번째 전략이었습니다. 자신의 강점을 아는 것, 공격보다는 수비에, 확장보다는 내실에 집중하는 것. 오늘날 경영에서도 중요한 원칙 아닐까요? 하지만 손권에게는 또 다른 능력이 있었습니다. 바로 외교였습니다. 손권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동맹을 바꿨습니다. 때로는 촉한과 손잡고, 때로는 위나라의 고개를 숙였습니다. 적벽 이후 손권과 유비는 동맹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형주를 두고 갈등이 생겼습니다. 형주는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누가 차지하느냐에 따라 천하의 판도가 바뀔 수 있었습니다. 손권은 형주를 원했습니다. 유비도 형주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219년 관우가 북쪽으로 출병했습니다. 위나라의 번성을 공격한 것입니다.
이때 형주의 방어가 약해졌습니다. 손권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몽을 보내 형주를 기습했습니다. 관우는 포위되었고 결국 사로잡혀 처형되었습니다. 이 일로 촉한과 오나라의 동맹은 깨졌습니다. 221년 유비가 대군을 이끌고 오나라를 쳤습니다. 관우의 복수를 한다는 명분이었습니다. 손권은 또다시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번에는 육손이 나섰습니다. 육손은 당시 38살이었습니다. 경력도 짧았습니다. 많은 장수가 그를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손권은 육손을 믿었습니다. 대도독으로 임명했습니다. 자신의 보검까지 내주며 전권을 맡겼습니다. 육손은 기대에 부응했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유비군이 지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화궁으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릉대전입니다. 유비는 패배하고 백제성으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손권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유비가 죽은 후 다시 촉한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왜였을까요? 위나라가 더 큰 위협이었기 때문입니다. 손권은 알았습니다. 촉한이 무너지면 다음은 오나라 차례라는 것을. 이것이 손권의 5번째 전략이었습니다. 현실적인 외교, 원칙보다는 생존을, 의리보다는 이익을 우선하는 것, 잔인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난세를 살아남으려면 때로는 이런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229년 손권은 마침내 황제로 즉위했습니다. 47살이었습니다. 19에 강동을 물려받은 지 29년 만이었습니다. 국호는 오나라, 수도는 건업, 지금의 남경이었습니다. 황제 즉위식에서 손권은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주유가 없었다면 오늘의 내가 없었을 것이다. 이미 죽은 지 오래된 주유를 기억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장소가 자신의 공도 인정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손권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만약 장공의 계책대로 조조에게 항복했더라면 지금쯤 우리는 밥이나 빌어먹고 있을 것이오. 장소는 땀을 흘리며 엎드렸습니다. 적벽대전 때 항복을 주장했던 이를 상기시킨 것입니다. 이 일화는 손권의 성격을 잘 보여줍니다. 은혜를 잊지 않지만 잘못도 잊지 않는 사람, 필요할 때는 과거를 들춰내는 사람. 완벽한 성군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주의자였습니다. 황제가 된 후 손권은 계속 오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조조는 220년에, 유비는 223년에 죽었습니다. 하지만 손권은 살아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통치했습니다. 50대를 넘기고 60대를 넘기고 70세까지 살았습니다. 손권은 왜 이렇게 오래 살 수 있었을까요? 건강관리를 잘한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적었다는 것입니다. 조조는 끊임없이 전쟁을 했습니다. 천하통일을 꿈꿨기 때문입니다. 유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실부응이라는 명분을 내걸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손권은 달랐습니다. 천하통일을 꿈꾸지 않았습니다. 강동을 지키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무리한 원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안전한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장수의 비결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동시에 한계이기도 했습니다. 손권은 수성의 명수였지만 창업의 군주는 아니었습니다. 천하를 통일할 야망도 능력도 없었습니다. 다만 물려받은 강동을 잘 지켰을 뿐입니다. 그런 손권이 70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후계자를 정해야 할 때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손권은 치명적 실수를 저지릅니다. 241년 태자 손등이 죽었습니다. 33세의 나이였습니다. 손권은 슬퍼했습니다. 손등은 총명하고 어지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새로운 태자를 정해야 했습니다. 손권은 셋째 아들 손화를 태자로 삼았습니다. 손등의 유언이기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문제 없었습니다. 그런데 손권은 넷째 아들 손패도 특별히 아꼈습니다. 손패를 노왕으로 봉했습니다. 그리고 태자와 거의 동등하게 대우했습니다. 이것이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신하들이 둘로 나뉘었습니다. 손화를 지지하는 파와 손패를 지지하는 파. 손화파에는 육손을 비롯한 명문 가문 출신들이 많았습니다. 손패파에는 손권의 친족들이 많았습니다. 두 파벌은 서로 싸웠습니다. 서로를 모함했습니다. 궁정은 분열되었습니다. 육손은 손권에게 간언했습니다.
태자와 다른 왕자를 똑같이 대우해서는 안 된다고,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하지만 손권은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육손을 의심했습니다. 육손이 태자를 사사로이 만났다는 보고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손권은 여러 번 사자를 보내 육손을 질책했습니다. 육손은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245년, 육손이 죽었습니다. 63살이었습니다. 화병으로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손권과의 갈등 때문이었습니다. 오나라의 명재상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손권은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손화와 손패 중 누구를 후계자로 할 것인가? 5년이 더 지났습니다. 파벌 싸움은 계속되었습니다. 수십 명의 신하가 죽거나 유배되었습니다. 오나라는 피로 물들었습니다. 250년, 손권이 마침내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결정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손화를 폐위했습니다. 손패에게는 자결을 명했습니다. 두 아들 모두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째 아들 솔량을 태자로 삼았습니다. 문제는 솔량의 나이였습니다. 겨우 10살이었습니다. 10살 아이를 후계자로 정한 것입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판단이었을까요? 252년 4월, 손권이 죽었습니다. 70살이었습니다. 19에 집권한 이래 52년을 통치했습니다. 삼국시대 최장기 집권자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것은 안정된 왕조가 아니었습니다. 10살 황제와 분열된 조정이었습니다. 솔량이 즉위한 후 오나라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제갈각이 권력을 잡았다가 쿠데타로 죽었습니다. 손준이 권력을 잡았습니다. 신하들이 황제를 좌지우지했습니다. 오나라의 국력은 급속히 쇠퇴했습니다. 264년, 촉한이 위나라에 항복했습니다. 이제 오나라만 남았습니다. 280년, 진나라 대군이 남아있습니다. 오나라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황제 손호가 항복했습니다. 오나라는 멸망했습니다. 손권이 죽은 지 28년 만이었습니다. 만약 손권이 후계자를 제대로 정했더라면 어땠을까요? 오나라가 더 오래 버틸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어차피 멸망할 운명이었을까요? 역사의 만약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손권의 52년 통치에서, 그리고 그의 말년 실책에서. 손권의 이야기를 들으시며 무엇을 느끼셨나요? 저는 세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첫째, 리더의 판단이 조직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손권은 젊은 시절 훌륭한 판단을 많이 내렸습니다. 주유를 믿고 적벽에서 싸운 것, 육손에게 전권을 맡긴 것, 이런 과감한 결단이 오나라를 살렸습니다. 하지만 말년에는 그 판단력이 흐려졌습니다. 후계자 문제에서 우유부단했습니다. 두 아들을 동등하게 대우해 파벌을 만들었습니다. 결국 10살 아이에게 제1을 물려주는 최악의 선택을 했습니다. 리더의 판단은 나이와 경험만으로 향상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오히려 악화됩니다. 권력에 취하고 의심이 많아지고 균형 감각을 잃습니다. 둘째, 적절한 시기에 물러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손권은 너무 오래 권력을 잡았습니다. 70세까지 황제로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손권이라면 후계자 문제를 훨씬 잘 처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늙은 손권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권력은 마약과 같습니다. 한 번 맛보면 놓기 어렵습니다. 오래 잡고 있을수록 더 놓기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적절한 시기에 물러나야 합니다. 후계자를 키워야 합니다. 승계를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날 기업에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창업자가 너무 오래 경영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2세 경영인에게 제대로 물려주지 못하면 회사가 흔들립니다. 적절한 시기에 물러나는 것도 리더의 책임입니다. 셋째, 수성도 중요하지만 발전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손권은 수성의 명수였습니다. 강동을 52년간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위나라는 계속 강해졌습니다. 인구도 많았고 영토도 넓었습니다. 결국 오나라는 힘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지키기만 하면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수비만 하는 팀은 결국 집니다. 때로는 공격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모험도 필요합니다. 물론 무리한 확장은 위험합니다. 하지만 적절한 성장 없이는 생존할 수 없습니다. 손권은 복잡한 인물이었습니다. 뛰어난 점도 많았고 결함도 많았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훌륭한 군주였지만 말년에는 실패한 황제였습니다. 52년을 통치했지만 안정된 왕조를 물려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배울 것이 많습니다. 완벽한 성공 스토리보다 명암이 교차하는 인생이 더 많은 교훈을 줍니다. 손권의 성공에서 배우고 손권의 실패에서도 배워야 합니다. 오늘날 남경에 가면 손권의 무덤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금산 남쪽 기슭에 있는 장릉입니다. 1800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그곳에 손권이 묻혀 있습니다. 70년 인생, 52년 통치, 그 긴 세월이 이제는 흙 속에 묻혀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남아 있습니다. 정사 삼국지에 기록된 손권의 이야기, 그가 내린 판단들, 그가 저지른 실수들, 우리는 그것을 읽으며 배웁니다. 1800년 전 강동의 군주에게서 오늘날 우리가 처한 상황의 답을 찾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손권이 직면한 문제들을 우리도 직면합니다. 인재를 어떻게 쓸 것인가? 위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언제 공격하고 언제 방어할 것인가? 어떻게 후계자를 준비할 것인가? 질문은 같습니다. 하지만 답은 각자 찾아야 합니다. 손권의 답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의 경험은 우리에게 힌트를 줍니다. 어떤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보여줍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손권의 52년 통치, 그 빛과 그림자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